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에 걸쳐진 평범한 아줌마예요. 제 인생은 평탄하고 무난했었는데 3년 전부터 한 사람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들려드릴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유년 시절은 지극히 평범하니 생략할게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저는 20대 중반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인연이 되었답니다. 꽤 오랜 연애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위해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교를 편안하게 잘한 덕분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뻤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배가 되었고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기쁘고 좋았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들은 개구쟁이 활발하고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게 없을 만큼 친구들과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크게 애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어린이집에 갔더니 소아청소년과에 데려가 발달장애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이에 저는 크게 분노하며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단순히 적응을 하지 못해 말도 잘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당분간은 집에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집 선생님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딸아이는 집중력은 고사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더니 설마 했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던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저를 탓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과 저는 딸아이의 발달장애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젠이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병원 4군데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대로 평범한 아이가 아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게 장애가 아닌 특별함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평생 착한 꼬마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슬픔은 뒤로하고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키웠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되었어요. 첫째는 전문대학을 졸업해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둘째 딸아이는 특수학교를 졸업했어요. 저희는 딸아이가 사회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서 집에서 계속 아기처럼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 혼자 뭔가를 해내고 싶다며 일자리를 얻겠다고 사회복지사님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작은 공장에 들어가기로 했다네요. 이에 그런 험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사회복지사님이 말하길 일도 쉽고 환경도 깨끗한 곳이어서 제 딸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하셨답니다. 또 딸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며칠의 고민을 거듭하고 나서야 딸아이를 세상 밖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일할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단순한 업무에 공장 환경도 깨끗해서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더군요.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하던지 아이가 더더욱 사랑스럽더라고요. 한편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람 좋아하는 분인데다 자식들에게 애정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4식구는 매달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밀린 안부와 재밌는 일을 전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제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시아버지 내복 선물을 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짧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없어도 식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으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했답니다. 그래서 남겨진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매달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를 위하는 응원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식구들끼리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주버님이 바빠서 잘 못 오시자 손윗동서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늘 조용하신 데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손윗동서가 가장 윗사람이라고 착각했는지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동서, 자네는 참 불쌍해. 아들은 그나마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데 딸내미는 아직도 정신 영역의 애기니 힘들겠어. 평생 애를 키우는 기분으로 살면 어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이 취직해서 돈 버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칠 게 더 이상 없을 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도리어 저희가 딸아이에게 배우는 게 많다니까요. 꼭 장애인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애한테 배우는 게 많다고 말이야. 참, 그래봤자 발달장애아인데 도대체 뭘 배운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취직한 데가 고작 공장인 게 자랑이야? 동서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다고 좋다 여기는 거야? 동서나이나 불쌍하다. 형님, 요즘 시댁에 오시면 왜 맨날 제 딸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거죠? 제 딸이 형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저런 애가 우리 집안 식구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 나는 대학 교수이고 내 남편은 대학 총장이야. 게다가 내 딸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천재라고. 이런 우리 집안에 발달장애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아? 그래서 하소연을 좀 한 거야. 저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그이는 밥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저희 딸에 대해 함부로 말한 걸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저희 식구가 형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저희 식구 자체가 망신이고 흠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서방님,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서방님 가족들을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짜증이 밀려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잘난 우리 식구들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많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식구들 이야기 하지 마세요. 괜히 자랑한다고 이름 팔고 다니지 말라고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형수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형수님을 입 밖에 내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형수님 자랑을 해대겠습니까?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고요. 제 남편이 그렇게 세게를 박자 형님은 겁을 먹었는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딸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시어머니와 손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바빠서 시댁 모임에 뜨문뜨문 오는 데다 조카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니 형님이 외로워서 괜한 질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남편과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이 한 달에 한 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셨는데 다투고 헐뜯는 건 큰 불효인 것 같아 여러 번 참으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희 가족들에게는 별일이 없었는데 딸아이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생활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니 당분간이 되었든 장기간이 되었든 간에 집에서 쉬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일이 너무 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일하러 보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사회복지사님한테 연락해 일자리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은 좋은 자리가 없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또 시댁에 모이는 날이 다가와서 저희 네 식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밥상을 차리고 계셔서 제가 조금 거들어드리자 곧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참석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계시지 않으니 또 괜한 헛소리를 할까봐 신경이 쓰였죠. 일단 식구들이 반갑게 형님을 맞아주었고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이때까지는 형님이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았고 저희는 대충 리액션을 해주며 분위기를 맞춰주었어요. 그러다 곧 제 딸에게 시선을 두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자네 딸은 여전히 공장 잘 다녀? 생각보다 오래가네? 머리가 아주 나쁘진 않나봐. 형님, 딸아이가 다니는 공장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이 다음 일자리를 구해줄 때까지는 쉴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형님은 깔깔거리며 혼자 웃더군요. 뭐야, 공장이 망해서 백수가 됐다고? 그러고 보니 왜 모자란 자네 딸을 받아준지 알겠다. 어차피 망할 공장이니까 대충 머리수만 채우려고 한 모양이야. 형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지난번처럼 또 싸우고 싶으세요? 저랑 남편이 억지로 참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님 앞에서 난리치기 전에 조용히 입 좀 다무세요. 뭐가 어째? 이것 봐라. 아래 것이 윗사람을 가리치려고 드네? 아주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야, 동서,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딸년이 전응하여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 동서, 자네 딸 밥이랑 청소는 할 줄 알지?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 파출부로 써줄게. 시급 2만원 쳐줄 테니까 꽤 괜찮을 거야. 남편과 저는 형님이 제 딸을 두고 막말하는 걸 듣자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이가 인상을 팍 쓰며 화를 내려는데 제 옆에 있는 아들이 선수를 치더군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상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사방이 난장판이 되었죠. 아들은 흥분한 얼굴로 형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큰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동생한테 전응하라뇨. 그리고 큰엄마 집에서 파출부로 쓰겠다고요? 그게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교육자시면 그것에 맞게 행동과 말을 하세요. 천박하게 막말 좀 하지 마시고요. 저희 식구가 왜 매번 큰엄마한테 막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 아들이 큰 소리를 퍼붓자 형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희죽거리더라고요. 조카한테 이런 말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주 잘 돌아가는 집안이네. 너 지금 나한테 천박하다고 했니? 야, 천박하고 무직한 건 니들 식구들이야. 우리 집안의 수준을 갉아먹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네 동생이 전응아인 건 사실이잖아. 전응아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야, 이 멍청한 놈아. 욕이 아니라 단어라고, 이 모자란 새끼야. 큰엄마,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천둥벌거숭이 마냥 제멋대로 짓거리고 다니는 걸 큰아빠도 아시나요? 아, 천둥벌거숭이도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괜히 열내지 마세요. 이 새끼가 어른을 가지고 놀아? 너 인생의 쓴맛이 뭔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내가 너 바닥을 기면서 살게 해줘볼까? 어? 이 천응한 새끼야. 아들이 격분해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들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렸습니다.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급하게 아들의 몸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그만 일어나자. 이 녀석 제대로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다고. 어서 따라 나서. 그이가 아니었으면 형님은 아마 초상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들은 학창시절에 유명한 싸움꾼이었어요. 특별한 사고를 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동생을 지키려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합의금을 물어준 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아들이 제대로 눈이 뒤집혔으니 남편이 온몸으로 말린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형님은 아마 작살이 났을 겁니다. 저희 네 식구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딸아이가 송전환을 하자 서서히 화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던 아들이 1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다시 왔느냐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 나 회사 잘렸다네요. 출근 카드를 찍었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인사까지 물어봤더니 해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부장을 찾아갔더니 대표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했어요. 큰엄마가 우리 회사 대표랑 친분이 있었나봐요. 어제 제가 대들었다고 전화로 절 자르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뭐야? 그게 진짜니? 나 참 기가 막혀서. 하는 그 인간이 독국에 만들어놓고 조카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회사를 잘라?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내가 네 큰엄마 만나서 단판을 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겠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큰엄마가 지금 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도 괜히 저한테 사과하라고 등 떠밀지 마세요. 아들은 형님의 입김으로 회사에 잘리게 되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회사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제 아들이 일도 잘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월하게 재취업을 할 거라 믿었는데 이상하게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들을 불러주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어요. 아들은 회사를 다니던 중에도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던 아이인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시댁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버님도 오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난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형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제 아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어이 큰조카, 너 지난번에 여기서 밥상을 뒤엎었다면서.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따위 행동을 해? 네 큰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짓을 한 거야, 어? 네 큰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네 여동생이 백수가 돼서 우리 집에서 자잘한 일은 시키고 알바비를 챙겨주려 했다는데 그게 불만이어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대들었다면서? 그런데 괜히 열불을 내면서 그사다를 내? 당장 네 큰엄마한테 고개 숙여 사과해라. 형님은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게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형님이 잘못한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에게도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고 하더군요. 재수씨가 이러니까 조카가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난 어른한테 대들고 무시하는 거 못 참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주버님,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면 제 아들이 왜 그랬는 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보나마나 큰 조카를 감싸도는 말을 할 게 뻔한데 들어서 뭐합니까? 제 아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시키세요. 아주버님은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사과만 받아야겠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에 제 남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 돼. 형수가 우리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걸 봤으면 형은 이렇게 못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대들었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게 말이 돼? 그건 또 뭔 소리야? 내 아내가 네 아들을 회사에 못 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보, 그게 사실이야? 그 순간 식구들의 시선이 형님에게 향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내가? 아니, 큰 조카가 회사에서 잘린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여튼 동선의 식구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안다니까? 회사에서 일 못해서 잘린 게 왜 내 탓인데? 하지만 아들이 분명 회사 부장에게 형님의 입김으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술술 잘하더군요. 결국 화해는커녕 식구들 간의 사이가 더 나빠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놀렸습니다. 동서, 자네 아들을 내 남편 운전기사로 쓰면 어때? 딸내미는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하면 되고 내가 월급은 많이 챙겨줄게. 또 괜히 눈에 불을 켜지 말고 생각해봐. 직업의 기천이 어딨겠어? 잘 생각해봐. 그러자 형님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마음씨가 왜 이리 고와? 응? 당신에게 막말하던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니. 하여튼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여보, 한 살이라도 많고 조금 더 배운 제가 참아야죠. 동선회가 일어나니깐 우리도 그만 일어나요. 아주버님 내에는 저희 앞을 지나치며 먼저 시댁에서 나가더군요. 저는 부하가 치밀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었답니다. 꼬리 9개 달린 여우 형님이 아주버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늘 형님만만 믿고 저희 식구들의 말은 귓등으로만 들었네요. 아들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계속해서 넣었는데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인맥을 써서 제 아들을 엿먹이고 있던 것 같았어요. 이러다 영영 아들이 백수로 살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형님을 같이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이러지 말고 큰엄마를 만나보는 건 어때? 그냥 영혼 없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이미 큰엄마랑 둘이 만나봤어요. 제가 실수한 건 사과드리겠다고 하니까 무릎 꿇고 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취직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뭐야? 네 큰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깟 교수 좀 한다고 사람을 깔보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 걱정 마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제가 요즘 취직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코 계세요. 뭘 하고 있다는 건데? 아들, 괜히 또 큰엄마한테 대들려고 하지 마. 너 그러다 크게 사고 친다고. 아이, 엄마도 참. 제가 나이가 몇인데 주먹을 쓰겠어요. 그것도 여자한테. 그게 아니라 더 재밌는 사건을 터뜨릴 테니까 기대하고 가만히 계세요. 아셨죠? 아들이 하는 말을 통 알아듣지 못한 저는 푸념하듯 아들 방에서 나왔답니다. 연예인 취직 실패에 아들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답니다. 곧 더 좋은데 취직이 될 것 같다며 들뜬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력이 좋던 아들이 알바가 많이 힘들었는지 가방을 벗자마자 잠이 드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들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편의점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나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윽고 가방을 거실로 들고 나와 지퍼를 열어봤더니 대학교 서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 공부를 하겠다면 말릴 이유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모른 척 하기로 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늦은 밤에 돌아온 아들은 코피를 자주 흘렸어요. 걱정이 앞선 저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칠 때까지 하지 마. 그리고 대학에 다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밀어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휴지로 코를 막으며 묻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학에 다시 가다뇨?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 가방을 열어봤더니 대학생들이 배우는 책들이 있던데? 대학을 다시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아이, 엄마도 참. 제가 무슨 대학을 다시 가요. 가방에 있던 책들은 그냥 쓸 데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아주 재밌는 사건이 터질 거라고. 조만간 엄마 아버지한테 웃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들, 엄마한테만 말해봐.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설마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이, 엄마.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염려 마세요. 저 오늘도 아침 안 먹고 바로 나가요. 그럼 이따 저녁에 봬요.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와 다툰 뒤로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는 일이었지만 당장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책에 든 가방도 치워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는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댁 모임에 다시 나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2달 동안 할아버지 유언을 어겼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 같이 할머니 뵈러 가요. 그리고 큰아빠랑 큰엄마도 오라고 해주세요. 아, 큰누나가 미국에서 방학이라 한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면 더 좋겠네요. 뭐야? 너 지금 큰엄마한테 사과라도 하겠다는 거니? 아들,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랑 아빠는 네가 원치 않는 사과까지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사실 네가 밥상 엎어주고 싸워줬을 땐 내 속이 후련했다고. 아빠도 마찬가지다. 큰아빠고 큰엄마고 다 남이나 다름없어. 조카가 한 소리 했다고 회사에서 잘라버리는 게 가족이 할 짓이냐? 게다가 네 동생이 조금 부족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 넌 누가 뭐라 해도 우리한테 귀한 자식이야. 물론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턴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넌 당장 취직 자리를 찾기 힘들면 자격증 공부를 하든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 너 예전에 공무원 하고 싶댔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해줄 것 같아 포기했잖느냐. 이번에는 이 애비가 제대로 밀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해봐라. 비가 온 다음날 땅이 굳는 것처럼 지금 너한테 태풍이 몰아쳤지만 곧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밟으면 날아오를 수 있을 거다.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줬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공부에 뜻도 없고 그런 머리도 안 된다며 곧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다며 이번 주에는 꼭 시댁에 가서 큰집 식구들과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고 강조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에 발길을 끊기로 약속했는데 아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 딸을 바보 천치라고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꼴도 보기 싫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부탁이기도 하고 딸아이가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시댁 모임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미리 아주버님께 연락해서 온 식구가 시댁에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기다려왔다는 듯이 알겠다고 대답하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토요일이 다가왔고 저희 식구들은 외출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과 식구들이 싸워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빵긋 웃으시며 괜찮다고 대답하셨어요. 그저 오랜만에 보는 손자 손녀가 반갑다며 기분 좋은 대화만 하셨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아주버님 식구들이 시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은 누구도 먼저 인사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더군요. 저와 남편도 먼저 인사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아들이 아유, 큰아버지 큰엄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하고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불자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들의 인사에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형님은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위아래가 구분이 되나 보네. 어이 큰 조카,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네, 그럼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그러고 보니 뒤에 큰 누나도 왔네요. 누나 오랜만이야. 하버드대 다니는 우리 집안의 자랑. 정말 반가워. 너스레까지 떨며 큰집 식구들을 반갑게 맞은 아들은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저와 시어머니가 밥상을 크게 차렸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밥 한 술을 뜨더니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큰 조카, 요즘 뭐하고 지내나? 취직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아, 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너도 알다시피 교수 끝발이 좋은 건 알지? 내가 아는 회사 오너들만 해도 한 트럭은 된다고. 내 말 한마디면 너 하나 취직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배시시 웃으며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뭐 그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하고 굽실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아들이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이 그럼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봐. 무릎 꿇고 공손하게 말이야. 어른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건 아주 큰 잘못이니 그에 맞게 제대로 용서를 빌라고. 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 하지마.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과를 해야 하니? 그리고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해라. 괜한 아부 떨지 말란 말이야. 동서가 이 모양이니까 아들이 이 모양이지. 그리고 반푼이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러자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반푼이라는 말은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희롱의 말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정확히 짚어주셨답니다. 알았어요, 여보. 반푼이는 취소할게요. 어쨌든 동서, 자네 아들이 사랑구실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내버려둬. 저는 한숨을 연긋 푸시고 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낄낄거리며 웃더니 형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하더군요. 아, 이 아줌마 웃기네. 아주 재밌어. 감히 걸레짝 같은 년이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그따위로 해? 그리고 아까 내 동생한테 반푼이라고 했냐? 아, 이 쓰레기 같은 년을 어쩌면 좋을꼬, 어? 그 순간 모든 식구들이 경악하며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저도 이건 좀 심하고 아니다 싶어서 바로 등짝을 한 대 내려쳤습니다. 너 큰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엄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오늘 인연을 끝장내러 온 거니까. 저와 남편은 아들의 눈빛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조카딸도 겁을 먹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제 아들의 막말에 격분하며 바로 뺨을 날리더라고요. 이 짐승 같은 새끼가 어디 큰엄한테 쌍욕을 해. 너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까? 이봐요 아줌마. 지옥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 아들은 경고의 말과 함께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릇과 컵이 와장창 깨지면서 난장판이 되었죠. 이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렸는지 바로 언성을 높이며 제 아들을 혼냈습니다. 큰 조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어?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쓰레기였냐? 당장 꺼져. 너 같은 놈은 이 집에 발들일 자격 없다. 니들 식구 모두 나가. 큰아버지 잠시만요.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야죠. 자, 그럼 모두 기대하세요. 제가 뭘 준비하는지. 아들 녀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걸 텔레비전 옆에 꽂아서 화면을 틀었답니다. 잠시 후 명품백 사진을 수십 장 보여줬습니다. 큰아버지, 대학교 총장님이시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명품백을 사오러 가면서 비싼 가방을 사오는 순으로 학점을 매긴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 아들은 리모컨으로 사진을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명품백 사진들 모두 큰엄마가 학교 제자들에게 받아먹은 것들이에요. 조교가 다 찍어둔 걸 제가 받아온 거라고요. 뭐야? 이 명품 가방 사진들이 모두 네 큰엄마가 받아온 거라고? 그것도 제자들한테서?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에요. 큰 조카가 엄한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저런 미친 짓을 저질렀겠어요? 그러자 아들은 사진 말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 안의 주인공은 형님과 제자 하나였는데
대화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교수님, 샤넬백 사왔습니다. 그럼 저 A+ 주시는 거죠? 어머나 예뻐라. 이거 신상이잖아. 진수 너 센스 만점이다. 좋아. 넌 졸업할 때까지 내가 A+ 줄게. 너 이거 비밀인 건 알겠지? 만약 소문이 나면 바로 F학점 주고 나가리 시킨다. 그럼요, 교수님. 무조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 나중에 추천서도 한 장 써주시면 안 될까요?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수야, 추천서를 받으려면 그만한 선물을 또 가져와야지. 꼴랑 가방 하나로 모든 걸 쇼부치려고 하지마. 내 말 이해하지? 네, 교수님. 그럼 다음에 더 비싼 가방으로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윽고 동영상이 끝나자 아주버님이 형님의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 감히 제자들한테 명품백을 받아내? 학점하고 교환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아주버님이 크게 흥분하고 소리쳤지만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이 아들은 깔깔 웃으며, 큰아빠, 벌써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뒤에 더 큰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한지 궁금하시죠? 큰엄마 대학교에 몰래 가서 대학생 행세를 좀 했거든요. 큰엄마 뒤를 좀 캐보려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얻으려고 조교랑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를 산지 아세요? 어쨌든 다음 사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하고 리모컨을 눌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동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실에서 있던 형님과 제자로 보이는 학생이 벌건대 낮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장 영상을 끄라고 했지만 아들은 다음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제자를 하나씩 불러서 교수실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영상을 말이죠. 형님은 학생들에게 명품 가방을 물론이고 남학생들에게 욕망을 채우면서 학점을 주고 있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는 두 눈으로 그 영상들과 사진들을 모두 보았더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제 아들이 그동안 대학교 서적을 가방에 넣고 어딜 다니나 했는데 모두 형님의 뒷조사를 하려고 위장한 것들이었네요. 그리고 아들이 계획한 대로 형님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저희 부부 아들 딸아이는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카딸도 뒤로 물러났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연타로 따다다닥 날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주저앉은 형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 실수는 한 번만 하는 게 실수고 당신은 습관이야. 버릇이라고. 감히 제자들에게 비싼 명품백을 갈취하고 남학생들한테 네 욕망을 채워? 이 짐승보다 못한 년아. 너 오늘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이어지는 아주버님의 따기와 발길질에 형님은 거의 초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도 심하다 싶어 아주버님을 온 힘으로 막았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재수씨. 저런 년은 살 가치도 없다고요. 어이씨. 형님은 남편과 딸 그리고 저희 식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제대로 당했네요. 그런데 제 속은 유쾌통쾌해 상쾌했습니다. 제 자식들을 비하하고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니 지금 이 순간이 재밌기만 했답니다. 곧 아주버님이 흥분을 가라앉히자 형님을 내쫓으셨어요. 이혼소송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이죠. 당연히 형님은 계속 빌어봤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아주버님께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1시간 정도 침묵하고 있다가 아주버님이 제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근조카,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저 미친 여자와 계속 살 뻔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제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큰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밝혔죠.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세요, 큰아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이혼소송하고 교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인생을 개박살 내버리겠다고? 그럼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혼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큰엄마가 다른 교수님하고 둘이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녹음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건가? 네. 이거는 제가 말하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더 놀랄 게 뭐가 있느냐며 빨리 말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숨을 길게 한 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엄마가 아주 절친한 교수님이랑 둘이 나눈 대화는 큰아빠가 누나의 친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큰엄마가 얼마 전 누나의 친부를 만났다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응? 내 딸이 다른 놈 자식이라고? 큰아빠, 흥분하지 마세요. 네? 제가 들은 건 그게 전부예요. 확인하는 건 큰아빠와 누나의 몫이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조카 딸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딸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두 부녀는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채모를 제출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대로 진짜 친딸이 아니더군요. 아주버님은 크게 낙심하며 오열하고 말았어요. 30년 가까이 친딸인지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다른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유전자 검사지와 명품백과 욕망을 채웠던 증거물을 제출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아주버님의 손을 들어주었고 엄청나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전 재산을 거의 다 뺏어왔었죠. 게다가 대학교 총장이었던 아주버님이 형님을 고발해서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교직에 설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카 딸과의 문제는 덮어두기로 했답니다. 30년 동안 사랑해온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버릴 수 없다며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분야로 지내기로 하셨다네요. 한편 돈도 잃고 직업도 잃고 남편과 자식까지 잃은 형님은 마지막 남은 돈 몇 푼을 가지고 시골 마을로 떠났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의 집 가수원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다네요. 아무도 형님을 찾아가지 않았으니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딸을 반푼이 모질이라며 막말하고 무시했던 막대먹은 인간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똑똑히 보았네요.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한 아들이 있기에 마음이 놓이네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제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걸 알게 되어 다른 회사에 추천을 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버님의 대학교에서 일을 시켜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서무과에서 복사와 정리 등 같은 일을 시켜보며 하나씩 차근히 배워서 일을 소행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물론 정규직이 아닌 알바였지만 아주 좋은 기회였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딸아이는 대학교 서무과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며 일을 하기도 하고 전화 받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아주버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있어 딸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제 손윗동생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한 복수전 아닌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속이 시원하셨죠? 제가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어서 이렇게 통쾌한 사연의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복수를 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속을 썩어가며 살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죠. 그럼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대할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